안녕하세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톡톡 사연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듣기만 해도 속 시원해지는 사이다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더라고요. 딸하고 남편하고 한강을 걷는 게 제 취미인데 요즘에는 나갈 때 무조건 외투를 입곤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는 게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꼭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그리고 우리 시댁과 관련한 얘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면서 겪은 일 중에 제일 다사다난했던 몇 년 동안의 얘기랍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또 놀라기도 했고 참 많이 보면서 울고 웃었던 사연이에요. 친정 엄마에게 얼마 전에 마음 먹고 얘기했더니 엄마도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강남에서 나고 자란 강남 토박이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벼락부자가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여유로운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특히 친가 할아버지가 매우 잘 사는 분이셨습니다. 듣기로는 신문사를 운영하셨다고 하던데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어요. 서울 촌놈이라는 말 아시죠? 서울에서만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게다가 여유로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디 가서 돈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봤던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저처럼 집안이 넉넉한 친구가 대부분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주위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무용을 시키셨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직업은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대학도 무용학과로 진학했고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무용을 사랑했어요. 이랬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한창 바쁠 때였는데 선배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자리에 나갔더니 본인 남자친구의 친구라고 어떤 남자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그 남자 둘 다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교수가 꿈인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무용을 전공하며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멋있게 느껴졌던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마침 결혼 정년기라 남자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온실 속 화초처럼 부자인 부모님 밑에서 금지 오겸 외동딸로 자란 저와 남자친구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픈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대학생 때부터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놓지 못했고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 번 돈은 본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다 집으로 보냈대요. 서울대 출신이라 과외비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남자친구가 너무 대단했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본받을 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먼저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정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그냥 네가 지혜나 미연이처럼 돈 많은 부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아, 교수? 좋지. 그런데 그것도 집안이 뒤에 있어야 가능한 거야. 아버지는 아파서 집에 누워있고 엄마는 뭐? 청소부? 아유, 됐다. 집에 데리고 오지도 마. 엄마,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돈이 뭐가 중요해? 아니, 중요한 거는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여유롭게 잘 사니까 됐잖아.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중요해? 엄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사람이 정말 진국이야. 진국이고 뭐고 나는 우리 딸 그 집구석에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집에 시집을 보내? 미쳤니?
내가 너 그 시골에 시집가라고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 줄 알아? 어? 바로 우리 친정엄마가 제 결혼을 너무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남자친구의 집안 문제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곧 교수가 될 거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을 때는 엄마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댁이 지방에 있고 시어머니 될 분이 청소부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아파서 집에 누워 계셨고요. 그걸 듣더니 제 남자친구의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아빠도 제게 다른 좋은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이 이해가 가면서도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부자인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라고 했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친정엄마는 만약 저 남자와 결혼한다면 당신께서는 결혼식장에 오지도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시댁의 허락이라도 받으려고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시부모님 될 분들과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 그리고 손이 동서인 형님을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로 백화점에서 꽃다발과 선물 세트를 사서 방문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반대와 별개로 저도 결혼이니까 시부모님이 될 분들이 참 궁금했어요. 그때 제 주변에 부잣집에 시집간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시집살이를 크게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집안이 여유로운데 남편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산다고 속상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무엇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내심 걱정하며 시댁을 처음 갔는데 사실 처음에 시댁에 방문하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전원주택에 살던 우리 친정과 달리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집도 좁아서 거실에 제가 앉을 자리조차 넓지 않았습니다. 겨우 2개 있는 방은 하나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쓰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죠. 너무 작고 허름해서 많이 놀랐지만 최대한 괜찮은 척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모용수라고 들었는데 역시 너무 예쁘고 말랐네요. 우리 성철이와 결혼한다고요? 집도 잘 사는 귀한 딸이 우리 성철이와 결혼이라니 너무 황송하네요. 우리가 보태줄 것은 없어도 마음 하나는 편하게 해줄게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처음 본 제게 어찌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부잣집 며느리가 온다고 손수 아침부터 요리를 혼자 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좁은 상에 달라붙어 밥을 먹는데 편견과 달리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몸이 자산이라 많은 양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날은 갈치찜이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을 비웠습니다.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의 요리 솜씨를 칭찬할 때 궁금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럴 수 없다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아픈 시아버지도 저를 보고 웃으면서 반겨주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니 저는 더욱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고민이던 중에 남자친구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매일 우리 집 앞에 와서 출근하는 아빠를 배웅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따 연구실에 갔다가 다정씨 데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아빠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에 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을 하자 우리 아빠는 그 정성에 감동해서 드디어 결혼 허락을 하게 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매일 우리 집에서 아빠를 배웅하고 엄마를 위해 꽃다발을 사오고 맛있는 것도 사오니까 엄마도 마음을 여셨어요. 막상 허락을 받으니 결혼 준비는 의외로 쉬웠습니다. 시부모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준비 과정에서 부딪히는 일도 없었어요. 주로 큰 돈은 우리 친정에서 대주었고 신혼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내니까 친정에서는 다 최고급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늘 저만 보면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은 친정과 아주 가까운 아파트로 얻었어요. 결혼했다고 멀리 사는 것은 우리 엄마가 바라지 않으셨거든요.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와 남편의 월급으로는 구할 수 없는 집이었죠. 이렇게 시작하게 된 우리의 결혼 생활을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워낙 힘들었으니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죠. 물론 이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습니다. 사실 친정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 반대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마는 사위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제게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장모님인 우리 친정엄마를 그렇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친정에서는 남편과 제가 방문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시부모님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골칫거리였어요. 결혼 전에 인사를 갔을 때는 시부모님을 신경 쓰느라 바빴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약간의 사건이 있기는 했는데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사실 결혼식을 남편과 저는 호텔에서 올렸는데 이걸 형님이 되게 부러워했어요. 동서는 좋겠다. 원래 부모 잘 만나는 게 인생 최대의 행복이라고 하잖아. 나는 그걸 동서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 그나저나 호텔에서 식을 올리면 나도 드레스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거기 입고 갈 옷이 없는데? 형님, 드레스는 아니고 그냥 원피스만 입으셔도 괜찮아요. 아주버님이랑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제가 선물로 사드릴게요. 어머, 그래도 돼? 알겠어. 고마워. 마침 내가 사고 싶은 옷이 있었거든. 그럼 이번 주말에 남편 데리고 백화점에 다녀와야겠다. 형님이 너무 대놓고 저에게 호텔 결혼식을 부러워해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라고 했어요. 일이 바빠 카드를 주고 마음껏 고르라고 했는데 결제 금액을 보고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피스와 수트 한 벌씩을 사라고 했더니 무슨 가방부터 구두와 벨트, 심지어 지갑까지 샀더라고요. 아예 작정하고 그런 것처럼 형님과 아주버님은 잔뜩 쇼핑했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결혼 전에 괜히 갈등이 생기기 싫었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남편에게 아주버님과 형님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묻자 조금 걱정하더니 말했어요. 남편이 시댁에서 혼자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능력 없는 형이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저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가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버님이 돈을 벌어야 했는데 아주버님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진득하게 일을 오래 한 적도 없었어요. 이 회사 저 회사 다니면서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집에서 놀았다고 해요. 그걸 보고 남편이 자식까지 있는데 아빠가 그러면 되냐고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게가 바로 치킨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돈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매출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게으른 것을 부부 둘이 담기라도 하는지 문을 아예 열지 않는 날도 많았죠. 집을 살 돈도 없어서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주버님 부부가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 왜 형님이 제게 그렇게 돈을 언급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백화점 쇼핑 사건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문제는 결혼 후에 발생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의 선물과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심지어 시조카의 선물까지 챙겨서 시댁으로 갔어요. 나름 남편하고 둘이 신경 써서 골랐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런 명품은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한박웃음을 지으셨어요. 아주버님도 우리가 드린 옷을 좋다고 웃고 시조카도 받은 장난감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시댁 가족들을 바라보는데 형님이 저를 작은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동서, 돈도 많으면서 이게 뭐야? 나는 동서가 가방이라도 사줄 줄 알았어. 그런데 겨우 장갑이야? 하, 진짜. 지금 나 놀려? 친정도 잘 살면서 돈은 있는 사람이 써야지. 왜 이렇게 손이 작아? 실망이야? 네? 아, 형님, 그 장갑 되게 비싼 한정판이에요. 원래 지갑 사드리려고 했는데, 지갑은 저번에 형님이 백화점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장갑으로 대신 사온 거였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드릴까요? 됐어. 지금 다른 가족들은 좋다고 웃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네? 아무튼 다음에 선물할 때는 가방으로 부탁해. 동서는 볼 때마다 가방이 바뀌는데 나한테는 하나 주지도 않니? 아휴, 있는 사람이 더하다니까.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건데 반응이 저러니 저도 속상했어요. 뭐라고 변명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저 말을 끝으로 바로 방을 나가더라고요. 그때 사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낌이 왔는데 형님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오늘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확인했어요. 그 눈빛이 불편해서 일부러 명품을 들고 가지 않자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길길이 날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다가 남편에게 말했더니 원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대꾸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길래 저도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무시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방도 그냥 마음대로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친정은 원래 명절 때 음식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친정은 집이 가까워서 자주 찾아뵙는 편이라 명절 때는 주로 시댁에서 며칠 지내려고 했어요. 그날도 추석이라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갔더니 형님이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주더라고요. 빨리 입고 오라길래 앞치마를 두르고 갔더니 제게 산더미 같은 재료를 주더니 전을 부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집에 다녀오신다고 저녁 늦게 오기로 했었거든요. 아주버님과 남편이 따라갔고 집에는 형님과 저 그리고 시조카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제가 앉아서 전을 부치는데 형님은 앞에서 계속해서 제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 모양이 이상하다. 공주처럼 자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달걀물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등 귀가 아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조카가 그때 4살이었는데 어찌나 산만하던지 자꾸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불 옆이라 위험한데 자꾸 놀아달라고 옆에서 알짱거리니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장난감 공룡을 가져와서 달걀물에 넣으려고 하고 또 팬 위에 올려놓고 정신이 사나웠어요. 형님은 그런 본인의 아들이 귀엽다고 웃더라고요. 저는 전을 부치는 건지 아이를 돌보는 건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겨우 한 판을 다 부치고 쉬려고 했는데 형님이 베란다에서 또 전을 부치라고 재료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바닥에 앉아서 형님의 잔소리를 들으며 전을 부쳤는데 다 하고 나니까 어깨부터 허리, 무릎, 손목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무용수란 몸이 생명인데 시댁에 와서 전을 부치다 몸이 아프다니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와 같이 큰 집을 갔던 남편과 아주버님이 오자 너무 반가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서울에서 내려오느라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집을 둘러보더니 한가득 있는 전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새아가, 내가 큰 집에서 전을 부쳐서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다 뭐니? 네가 서울에서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전을 부치면 어떡해? 아이고, 이게 다 몇 개야? 아가, 너 몸 괜찮니? 이걸 지금 큰며느리랑 둘이 한 거야? 어머니, 동서가 자기는 이런 명절 음식을 처음 해본다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라고 했어요. 친정에서는 이런 거 전혀 해본 적이 없다고 신기하대요. 시어머니는 제게 손에 든 보따리를 보여주면서 왜 전을 부쳤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형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형님의 반응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너무 몸이 아프기도 하고 형님과 부딪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저 그렇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냥 이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 때 실제로 서울에 와서도 몸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걱정하셨는데 거기에 차마 시어머니도 아니고 형님이 텃세를 부린다고 말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참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시조카는 상당히 산만하고 집중을 1분도 하지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형님도 형님이지만 시조카가 어디로 튈지 몰라 걱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형님은 항상 제 인사를 받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제가 먼저 인사하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가 어떤 가방을 들고 왔는지 확인했죠. 그건 이제 익숙해서 모른 척하고 시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밥을 먹으려고 저녁을 차리는데 시조카가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그 아이는 산만하고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라 1초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방에 있던 시조카를 불러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 남편과 저는 집에 가려고 했어요. 가방을 놨던 곳에 가서 가방을 들었는데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여보, 어머니, 이것 봐. 내 가방에 형준이가 물감을 잔뜩 칠했어. 매직으로 낙서까지 써놨어. 이게 뭐야? 어쩐지 아까 조용하더니 혼자 이런 거야? 아, 이거 친정 엄마가 나 생일이라고 특별히 프랑스에 가서 사온 건데. 어머, 어떡하니 아가? 괜찮아? 아이고 형준아, 왜 작은 엄마 가방에 이렇게 낙서를 잔뜩 해놨어? 응? 빨리 죄송하다고 해. 아가, 내가 대신 미안하다.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내가 사과하마. 바로 시조카가 제 명품 가방에 잔뜩 물감으로 난리를 쳤더라고요. 매직으로 줄을 얼마나 그었던지 가방에 도저히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가방이 평소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가방이면 저도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일이라고 엄마가 따로 사주셨던 거라 저도 소중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시조카는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형님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큰 소리가 나자 형님과 아주버님도 와서 보셨는데 본인 아들의 기를 죽인다고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형님과 저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얘를 잡는다 잡아. 동서, 우리 형준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애한테 뭐라고 그래? 동서는 어릴 때 안 그랬어? 어? 그렇게 소중한 거면 들고 오지 말던가. 왜 우리 아들한테 난리야? 어? 형님, 저도 그래서 일부러 가방을 형준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놨잖아요. 지금 제일 속상한 건 저예요. 왜 형님은 그걸 몰라주세요? 그리고 저는 형준이 보고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님이 대신 미안하다고 했으면 속상해도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 설마 지금 동서 나한테 그 가방 물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동서 되게 무섭다. 아주 애가 조금 실수한 걸로 이렇게 난리를 쳐? 나중에 동서는 아기 낳으면 안 그럴 것 같냐고? 형님은 제가 시조카에게 뭐라고 했다고 소리를 바락바락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형님을 말리는데 듣지도 않았어요. 안 그래도 속상했던 저는 형님이 되려 제게 뭐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울자 시어머니는 당신이 대신 미안하다고 제 손을 꼭 잡고 사과하셨어요. 정작 잘못한 시조카나 형님은 잘못이 없다고 당당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제 손을 잡고 그냥 시댁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 형님에게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은 형님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하자고 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이 얼마나 형편이 안 좋은지 아는 저는 엮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괜히 돈을 달라고 했다가 제가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시댁에 한동안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형님의 얼굴을 봐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도 가방 사건 이후로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따로 가서 시댁 밖에서 시어머니의 얼굴만 보고 오고 그랬어요. 형님이 사과하면 숙일 생각이 있었는데 절대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의 중재로 화해 아닌 화해를 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평생 안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에 저도 한 발짝 물러나게 되었죠. 한편 저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게 제가 직업인 무용수라 망설였던 것도 물론 맞아요. 임신하고 출산까지 그 몸으로 절대 공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도 그렇고 신혼 때도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대화도 많이 했는데 결국 아이를 가지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은 제게 한결같이 다정했고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남편이 있다면 육아도 쉬울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가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임신을 준비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난임이더라고요. 자연으로 시도해도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 갔더니 시험관 수술을 권유하셨습니다. 시험관이 여자 몸에 안 좋은 것은 아시죠? 제가 만약 일반인이었으면 몰라도 저는 직업이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시험관을 앞두고도 고민을 남편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친정 엄마는 제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한다고 하니 반대하셨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싫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결국 남편과 저는 시험관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시도해서 되면 좋았을 텐데 총 3번을 해도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를 준비하며 저는 중요한 공연도 포기하고 임신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식이 없으니 점점 슬퍼졌어요. 이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에게 임신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무용수이기도 하고 또 무조건 제 건강이 1순위라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동서, 식습관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무용한다고 너무 안 먹으니까 그렇지. 매번 보면 새 모이만큼만 먹잖아. 그렇게 안 먹고 빼빼 말랐으니까 아이가 오려다가도 안 오지. 안 그래요, 어머니? 아유, 아가, 너는 왜 그러니? 원래 무용하는 사람들은 몸이 생명이야. 무게가 있으면 동작도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 괜히 새아가한테 뭐라고 하지 마.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대신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입이 있고 형님에게 충분히 할 말은 많았습니다. 사실 형님은 되게 뚱뚱한 편이랍니다. 보통에서 통통한 몸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고도비만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식욕도 많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 제 입맛이 없어지고는 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것을 먹으면 본인이 제일 많이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식탐이 너무 많아서 보지도 않고 입에 넣는 게 우선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말씀대로 원래 몸 관리를 위해 소식하기도 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해서 형님의 모습에 밥맛이 떨어져서 안 먹는 것도 컸거든요. 형님은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옷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형님은 제 마른 몸에 관해서 되게 질투가 심한 편이었어요. 자격지심이 엄청나서 늘 제가 먹는 것에 본인이 더 집착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꾹 참았어요. 그러다 기적처럼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믿기지 않아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들도 다들 기뻐했습니다. 워낙 힘들게 가진 아이라서 남편과 저는 태교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출산하기 전에 태교 여행으로 괌을 가게 되었어요. 그 일정이 하필 시댁 제사와 겹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 가족끼리 하면 된다고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괌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가 형님인 것을 보고 일부러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사 때 제가 없으니 형님의 일이 늘어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형님은 제게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동서, 내가 진짜 동서가 임신했으니까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도 시댁 제삿날인데 이렇게 빠지고 여행 가면 어떡해? 동서만 아기 낳아? 나도 아기 낳아서 하는데 벌써 아기 낳기 전에 그렇게 유난 부리면 안 돼. 네. 일단 저도 일정이 이렇게 겹칠 줄은 몰랐어요. 그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행 끝나고 오면서 형님 선물도 사올게요. 어머, 동서. 내가 무슨 선물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줄 알아? 누가 들으면 그런 줄 알겠다. 아무튼 시댁 일이 항상 우선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형님은 본인 할 말을 하더니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형님이 원래 저러는지 물어봤어요. 알고 봤더니 형님은 본인 친정하고 인연을 거의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저렇게 집착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웃긴 것은 시어머니는 항상 제 편의를 봐주려고 하셨어요. 형님은 자기 피가 섞인 가족도 아닌데 항상 제게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딱히 시부모님을 극진하게 모시는 것은 전혀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행을 다녀오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니 저는 확실히 예전보다 몸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낳은 기쁨이 훨씬 컸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의 첫째 아이의 성별은 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랑 닮은 딸을 낳는 게 소원이었던 저는 딸을 낳고 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이 사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도 잘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딸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자식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님과 더 부딪히게 되었어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아기가 100일을 갓 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요즘 아무리 100일 잔치라 안 한다고 해도 저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어렵게 가진 아이라서 애착이 크기도 했고 친정에서 돈 걱정 없이 아이에게 하고 싶은 것은 다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호텔에서 계획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시댁 가족들까지 불러서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이면서 아이 100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형님이 우리 아이를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고 만지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다가 손가락에 기름이나 양념을 묻힌 채로 얼굴을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형님이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급하게 따라갔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아이 볼에 손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양념과 같이 볼에 생채기가 난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그 자리에서 형님에게 따졌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기 겨우 100일 지났어요. 자꾸 왜 얼굴에 손을 대고 그러세요? 아기 살이 연해서 지금 손톱 자국도 났잖아요. 아, 속상해 이게 뭐야?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동서 되게 무섭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조카가 예뻐서 그런 건데 사람을 이렇게 죽일 듯이 쳐다봐? 그냥 나는 형준이 어릴 때 생각이 나기도 해서 그랬어. 아, 상처 난 것은 미안해. 아, 그렇다고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나한테 이래야 해? 형님은 역시나 자기가 피해자인 척 행동했어요. 이런 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은 그랬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러는 거면 꾹 참고 넘기면 되는데 우리 아기한테 그러는 것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부모님까지 있는 곳에서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형님의 이런 행동에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랑 형님은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중간에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말려서 겨우 중재되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우리 친정 부모님은 형님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셨죠. 시어머니에게는 따로 사과 말씀을 드렸고 한동안 또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혼자 성공한 사람이었고 아주버님의 치킨집 보증금이나 기타 관리를 도맡아서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픈 시아버지의 병원도 그렇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편만 시댁에 방문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아이가 도리를 지나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형님만 싫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따로 찾아뵙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댁 근처에서 만나니까 우연히 형님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지내길 원하셨어요. 형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다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로 형님을 대했는데 의외로 형님은 제가 다시 시댁에 가자 본인도 조심하는 게 보였어요. 사람이 조금 바뀌었나 보다 생각하고 어색했지만 남편과 함께 명절이나 생신 때는 꼭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시조카가 심하게 말썽을 부리고 유난히 산만하다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도대체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은 다 저런 건가 오해하기도 했어요. 말도 느리고 행동은 과격해서 속으로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유난히 산만하다고 느낀 시조카가 발달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시조카가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란 것이 병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시댁은 발칵 뒤집혀지게 되었어요. 형님은 본인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시댁에 가면 자꾸 저를 잡고 하소연하고 심지어 우리 딸을 걸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형준이가 어딜 봐서 발달장애야? 나는 이해가 안 가. 동서가 봐도 그렇지. 우리 형준이 정상이지? 아휴, 나연이가 빨리 걷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 저렇게 발달 좋은 애들이 나중에 자폐 판정 받더라. 형님, 우리 나연이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우도록 할게요. 아직 겨우 3살인데 왜 그렇게 벌써 자폐 걱정을 하세요? 우리 딸은 제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형준이도 지금부터라도 신경 쓰면 나중에 훨씬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형준이가 뭐가 어때서? 동서, 지금 우리 형준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우리 아들이 나연이 나이 때 훨씬 똑똑했어, 알아? 아냐고! 뭘 안다고 우리 아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어? 형님, 진정하세요. 알겠어요. 형준이 똑똑해요. 왜 갑자기 흥분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아무튼 알겠어요. 형님은 시조카가 장애 판정을 받자 그 뒤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예민한 사람이 아들과 관련한 얘기에는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조카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커지며 자꾸 우리 딸을 괴롭혔어요. 안 그래도 산만한데 작은 우리 딸을 무작정 때리고 귀찮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면 형님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는 했어요. 본인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무조건 시조카를 싸고 돌게 바빴습니다. 남편도 원래 제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형님에게 대놓고 뭐라 하는 편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시조카가 우리 딸을 괴롭히니까 본인이 나서서 혼낸 적도 있어요. 이때 아주버님하고 남편이랑 서로 감정이 상한 적도 있습니다. 하도 이러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는 것을 줄이게 되었어요. 가도 우리 딸을 친정에 맡기고 간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은 흘러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조카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증상이 심해졌어요. 너무 산만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안 놀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증상을 고칠 시기는 지났다고 병원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시조카는 정상이라고 병원이나 기관이 이상하다고 억울해했죠. 몸집이 커지면서 우리 딸을 괴롭히는 것도 늘어나서 저는 딱 필요할 때만 시댁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딸이 똑똑해서 영재 소리를 듣자 형님이 대놓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우리 나연이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탔다며?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똑똑하기까지 하네. 우리 나연이 나중에 커서 서울대 가겠다. 그렇지? 엄마랑 아빠 유전자가 워낙 좋으니까 딸도 똑똑하네. 어머니, 그럼 우리 형준이는 저랑 남편의 유전자가 별로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우리 형준이 어떤 상태인 줄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똑같은 손주잖아요. 대놓고 차별하면 어떡해요? 게다가 형준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나연이가 기특해서 그렇지. 우리 형준이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그래서 발달센터도 데려가고 많이 노력하는 거 알잖아, 응? 내가 미안하다.
화풀이요? 우리 딸이 자라면서 영어나 미술, 음악 등 예체능 쪽으로도 상당히 두각을 드러냈어요. 저는 어린 우리 딸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해외도 많이 데리고 다녔고 친정 부모님과 같이 뮤지컬이나 공연도 보러 다녔어요. 시간이 나면 박물관이나 전시회도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 우리 딸은 친구들과 비교해도 말도 잘하고 상당히 똑똑한 편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대놓고 영재 같다고 하시면서 기관에 데려가라고도 하셨죠. 실제로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 적도 아주 많아요. 이걸 시댁에 가서 말하면 시어머니가 우리 딸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형님은 조금이라도 우리 딸이 듣는 칭찬을 그냥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형님이 제게 질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한동안 육아하느라 공연에 서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평생 무용을 했던 저는 무대에 다시 오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연습하고 무용수로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무용수에게 몸 관리는 필수니까 당연히 식단 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전공해서 어느 정도 체질이 잡힌 것도 컸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출산하고 육아하며 쪘던 살도 빠지고 아기 낳기 전에 몸이 되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볼 때마다 저보고 예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형님은 그것도 또 질투하셨죠. 그러다 언제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 식구들과 같이 뷔페에 갔어요. 저는 곧 공연이 있기도 했고 또 그날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조금만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런 저를 보고 자꾸 뭐라 하더라고요. 동서, 그래도 어머니 생신이잖아. 그렇게 깨작거릴 거면 오지를 말던가. 다들 맛있게 먹는데 혼자 그렇게 물만 마시면 어떡해? 분위기를 맞추는 것도 예의야. 알겠어? 응? 아니다. 나는 괜찮아. 아마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가 본데 나는 괜찮아. 여기까지 와서 자리에 있는 것도 나는 고맙다. 형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먹나 안 먹나 감시하듯 보니까 남편도 옆에서 화가 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참으라고 했어요. 그냥 진짜 형님하고는 이제 엮이기가 싫었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우리 부부에게 술을 마시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갈수록 심해져서 정신병원에도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대요. 아주버님이 볼 때 증상이 심각해서 병원에 가라고 해도 본인은 멀쩡하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울증이 너무 심해서 시조카의 증상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우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엮이기 싫었던 저는 최대한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제가 복귀하고 중요한 무대가 있었습니다. 공연이 꽤 큰 편이고 저도 오랜만에 이런 큰 공연에 서서 감회가 남달랐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시댁 제삿날하고 겹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정말 괜찮으니 공연이 끝나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혼자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어느 순간부터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차마 시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저는 공연이 끝나고 남편하고 같이 시댁을 가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공연날이 되었고 무사히 공연을 마친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며 우리 부부를 맞아주셨습니다. 역시나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안쓰러운 시어머니를 도와 대충 정리하고 너무 피곤했던 저는 그만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연하고 시댁에 오느라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리에 눕자마자 그대로 기절할 듯 잠들었어요. 그러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날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곤 합니다. 야, 너 미쳤냐? 진짜 내가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려고 했더니 우리 아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 형수면 다야? 아우, 진짜 형, 이혼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이혼해. 형은 할 만큼 했어. 도대체 형수님하고 언제까지 살 건데? 이건 나요, 이건 나. 이렇게 시댁을 우습게 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동서, 일어나. 이거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너같이 개념 없는 년은 죽어야 해. 놓으라고. 너무 곤히 잠들었던 저는 눈을 뜨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시어머니도 달려오시고 시댁은 초토화가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잠든 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잠기가 밝은 우리 남편이 발견하고 형님의 손을 잡고 따지던 상황이었죠. 저도 원래 잠기가 밝은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머리를 미는데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다 밀기 전에 남편이 제지해서 머리는 완전히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형님은 남편이 말리자 오히려 당당하게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더는 못 참아요. 제가 형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끄러워. 나는 네가 싫어. 싫다고. 죽으라고. 형님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는 듯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보고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남편이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 당장 이혼하라고 재촉했어요. 형님 때문에 우리 시어머니도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며느리가 정신이 이상해서 집안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요. 아주버님의 치킨집도 절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장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어떻게든 이혼해. 나 저런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랑 사는 것도 더 못 보겠어. 형, 그동안 형수 때문에 형이 얼마나 고생했어. 형준이 저렇게 된 것도 다 형수 때문이잖아. 형이랑 우리 엄마가 무슨 자선사업가냐고. 남편이 그렇게 타인에게 화를 내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보았어요. 실제로 남편이 웬만하면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남편이 형님에게 진심으로 화를 내는 모습에 저도 그렇지만 아주버님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건데 아주머님도 저런 형님하고 사느라 고생이 참 많다고 해요. 시조카의 증상이 점점 나빠진 것도 죄다 형님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진짜로 서울에서 유명한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이혼 소송을 모두 남편 돈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혼 절차를 밟으니 아주버님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고 남편에게 말했대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제게 말은 못했지만 힘들었다고 정말로 큰 며느리를 내보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시댁 식구들이 형님 한 명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형님은 당연히 이혼할 수 없다고 우겼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 못해. 내가 왜 이혼해야 해?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동서가 시집오고 시댁이 변했어. 이건 다 동서를 내보내야 해.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어머니, 빨리 저 못된 동서를 내보내요. 형님은 급기야 이혼 소송이 끝나고 서류상으로 완전히 남이 되었는데도 시댁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이 형님의 친정에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했죠. 웃긴 것은 친정에서도 형님을 데려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시댁의 분위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놀라운 것은 다른 것보다 바로 시조카예요. 시조카는 증상이 예전보다 너무 좋아졌거든요. 확실히 병원과 기관의 도움을 받으니까 정상인은 아니어도 예전처럼 심각한 수준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 들어요. 시댁에 갈 때도 이제 머리 아픈 것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를 볼 생각에 신이 난 채로 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듣기만 하다 제가 써보려니 무척 어색하네요. 저는 올해 60이 된 남성입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요. 자식도 둘이나 있지만 이미 장성해서 독립해서 나간 터라 참 심심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 참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일을 겪으며 살아나가고 있구나 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도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40대에 겪었던 일이 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는 겸 해서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60년대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훨씬 적었죠. 전 그 중에서도 꽤 깡촌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80년대를 넘어 90년대까지도 제대로 개발의 수혜를 받지 못한 곳이었죠.
지금도 사실 상당히 촌이고 제대로 된 인프라나 교통수단이 없는 곳이니 그 당시 어떤 곳이었을지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 집은 그런 농촌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는 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먹고 살만은 했죠. 6, 70년대 농촌에서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아이들이 넉넉하게 먹으면서 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품삯을 주고 사람들을 부렸으니 그 지방에서는 그래도 유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집이었어요. 땅이 넓었으니까요. 우리는 3남매였는데 원래 아이를 훨씬 여러 낳으셨지만 어릴 때 다들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위생도 그렇고 의료시설도 그렇고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남은 우리들을 정말 아주 귀하게 기르셨습니다. 당시는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도 당연히 가르치려고 하실 만큼이요. 아버지는 평생 농촌에서 태어나 일만 하셔서 세상 물정은 잘 모르셨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제발 저희 중 하나라도 명문대에 입학하길 바라셨죠. 아버지도 배우지 못한 한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힘입어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잘 나왔는데 문제는 저희 남매 중 저만 공부를 잘했다는 거였어요. 대학 시험을 쳐서 붙은 것도 저뿐이었죠. 제가 장남이었는데 아래 남동생과 여동생은 사실 고등학교도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네가 장남답게 아주 훌륭하다. 정말 다행이구나. 우리 집이 그래도 이 근처에서는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명도 제대로 된 대학에 못 가면 쓰겠느냐? 제 대학이 결정된 후 아버지는 아주 기쁘게 말씀하셨죠. 무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쓰셨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전 당시 서울에서 제일 가는 명문대학에 들어갔고 아버지는 자식들 앞에서 근엄한 얼굴을 하고 별 말씀 안 하셨지만 동네방네 아주 온갖 자랑을 다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신 건 당연히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엄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무척 다정하고 온순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께 혼이 나서 눈물을 흘리는 저희를 껴안고 달래주곤 하셨죠.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것도 당연히 어머니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꼭 기억해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형만 자랑스럽게 여기시잖아요. 남동생이 철없게 그렇게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맞아. 큰오빠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너희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 좀. 우린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 형. 아휴, 다들 그만해라. 아버지는 너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너희를 자랑스러워하셔. 너희가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자라는 것만 해도 아버지와 나의 자랑이란다. 어머니는 동생들을 달래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실 때 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뿌듯한 미소와 더불어 밝게 빛나곤 했죠. 언제나 진심으로 기쁘게요. 사실 어머니는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친가가 물려주신 재산이 많기는 했지만 6.25 중에 아버지와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후 다시 친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면서도 일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워낙 바지런하고 근면한 분이셔서 일을 시킬 일꾼조차 없던 시절에 혼자서 거의 밭을 다 일구다시피 하셨습니다. 저희를 낳고 자식들을 앞세워 보내기도 하고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성격 아래에서 힘들어하기도 하셨죠. 특히 아버지는 무척 능력 있는 농부이자 잘 베푸는 아버지였지만 성격적으로 아주 엄하고 가부장적인 분이었어요. 덕분에 어머니께서 많이 혼나고 힘든 일이 많으셨죠.
그래서 저희들 마음 한켠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안쓰러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간 후 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동생은 농사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생과 3살 터울인 막내 여동생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 아버지가 쓰러지셨죠. 아버지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쓰러지신 후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되었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 하셨죠. 서울에 있던 제가 내려갔을 때도 아버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재떨이며 목침이며 던지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너 내가 우습게 보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그럴 리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니 우습게 보이는 게지? 아버지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화를 내셨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던지신 것들에 그간 많이 맞으셨는지 손등이며 팔이며 온통 흉터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묵묵히 들어가서 아버지의 시중을 드셨어요. 정작 커다란 덩치의 저는 방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참 서럽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정말 자그마한 몸집이었고 성격도 약하셨지만 동시에 질기고 강한 면도 있는 분이었어요. 저같이 몸만 큰 아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저희 3 남매는 울면서도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의 간병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며칠 뒤 의식을 잃으셨고 그런 채로 쭉 누워 계시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온갖 방법을 다 수소문하면서 아버지를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80년대였고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였어요. 온갖 엉터리 의사며 민간요법 전소자며 무슨 굿을 하는 무당이며 온갖 사람들이 집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야 해서 시골집에는 가끔씩만 내려갔는데도 그런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정도였죠. 그 결과 가세는 점차 기울어갔고 아버지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 사이 막내 여동생마저 졸업했고 여동생은 바로 시집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는 달리 우리 집의 가세가 너무 많이 기울어서 여동생은 먼 지방에 있는 그리 잘 살지 못하는 집안으로 시집가게 되었어요. 그나마도 친척 아저씨가 중매를 서주어서 갈 수가 있었죠. 동생이 시집 가던 날 어머니가 얼마나 우시던지요.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경사스러운 날 울지 말라고 하면서 저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의 안방에는 아버지가 의식도 없는 채 누워 계셔서 매일같이 똥오줌을 받아내야 하고 이런 간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천금 같은 막내딸이 전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남동생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려 동분서주했지만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온 이후 애써 공부를 열심히 하여 바로 취직이 되었죠. 그래도 나름대로 대기업으로 취직했고 인생은 어렵지 않게 풀려나갔습니다. 단 제 인생만 그랬죠. 이것이 모두 가족들이 시골에서 고생하는 동안에도 저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놓지 않아줘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섭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취업해서 받은 첫 월급을 전액 뽑아서 휴가를 내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현금 봉투를 받은 어머니는 엉엉 우셨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자라나 집안의 기둥이 되었다는 실감이 나신 것이었겠죠. 그로부터 얼마 후 아버지는 잠자듯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병원으로 모셨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다 괜찮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희미한 미소마저 띄우고 계셨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오랜 간병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홀가분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무거운 죄책감과 슬픔 사이에 계셨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버지의 사망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서울에서 모시겠다는 말도 마다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죠. 그 사이 남동생은 어떻게든 밭과 논을 일구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 내가 모실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쉽지 않을 텐데. 지금 농사 자체가 쉽지 않잖아. 뭐, 아버지 계실 때처럼은 영 안 돼.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랑 나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어. 남동생은 씁쓸하게 말했죠. 아버지는 능력 있는 농부여서 손 대는 것마다 풍작을 이루셨고 흥정도 잘해서 여러 군데로 유통도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우직하고 꽉 막힌 성격이라 그런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큰 농경지를 유지하던 우리 집은 남동생 댁에 내려가서는 간신히 동생과 어머니 두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밭되기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죠. 너희 아버지가 이룬 거 너희 아버지 치료할 때 다 썼다. 그 양반한테 빚진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구나. 우리 입에 들어갈 것만 있으면 된다. 신경 쓰지 말거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그게 쉬울 리가 없죠. 저는 신경이 쓰였지만 저 살기 바빠서 어머니께 제대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결혼까지 했어요. 아내 되는 사람은 제가 새를 살던 집의 주인집 딸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저를 좋게 보아서 중매를 섰고 어차피 결혼해야 했던 저도 그냥 특별한 감정이 없어도 좋다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아내는 그리 미인도 아니었고 직업도 없었지만 크게 나쁜 점도 없었거든요. 어머,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제법 크지? 크긴 한데 낡았네요. 아내는 저와 결혼하려고 인사하기 위해 바로 저희 시골집에 처음 갔을 때 상당히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다니는 것을 보아서인지 저희 집도 잘 살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저희 시골집은 원래 잘 살았기 때문에 크긴 컸지만 가세가 기울었기에 수리도 하지 못했고 기와 위에는 풀이 돋고 전부 깨진 상태였어요. 아내는 그래도 어머니와 남동생을 보면서 적당히 인사는 했지만 그렇게 애정이 느껴지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죠. 생판 남의 가족을 처음 만난 거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내는 계속하여 저희 가족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먼 시골이라 1년에 2번 가는 것도 힘들다고 계속 투덜거렸고 다른 제사는 없이 딱 저희 아버지의 제사만 지냈는데도 그것도 싫다고 하기 일쑤였죠. 아내는 알뜰살뜰하고 다른 면에서는 별다르게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저는 항상 저희 시골집에 가자고 아내를 열심히 설득하고 달래서 다녔습니다. 다녀오면 명품백을 사주기도 하고 현금을 주기도 할 정도로요.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쯤 흘렸을 때였습니다. 제가 마흔이 좀 넘었을 시기였죠. 당시 저는 다니던 회사가 다소 흔들리고 있어서 심란했습니다. 아내도 얼마 전부터 저희 회사에서 보너스가 줄고 월급이 동결되고 하자 저한테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였으니 아내의 마음도 이해는 됐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내는 제게 신경질을 내고 간혹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밤에도 술 냄새를 풍기면서 늦게 들어와서 저를 노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저 미안하기만 해서 저는 회사에서 죽자고 야근하면서 어떻게든 고과를 올려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제 회사 사무실로 전화가 왔죠. 받아보니 남동생이었습니다. 형,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 말해. 무슨 일 있어? 남동생의 목소리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내놓더군요. 어머니, 위암이시래. 뭐? 위암? 지금 2기. 아직 전이는 안 됐는데 빨리 치료받으셔야 해서 이쪽 병원에 입원하셨어. 순간 머릿속이 띵하더군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중에 어머니께 정말 효도를 해야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정말 잘해드려야지,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지 했습니다. 전부 나중에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저 자신 역시 이렇게나 흔들리는 와중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정말 눈앞이 아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도리가 없더군요. 저는 너무 어지러워서 매일같이 하던 야근도 하지 않고 업무가 끝나자마자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 줄 저녁을 준비하다가 들어가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회사에서 일이나 하지 뭐하러 들어와요? 그게 여보, 우리 어머니 위암이시래. 위암? 그래서요? 설마 병원비 당신이 내겠다는 건 아니죠? 지금 당신 2년째 보너스도 못 갖고 오고 있고 월급도 동결돼서 우리 쪼들려요. 아내가 곧 저를 할킬 듯이 매섭게 말하더군요. 사실 보너스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돈이 없으니 좀 힘들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월급은 따박따박 제대로 갖고 오고 있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속이 울컥거렸습니다. 저는 한번 꾹 참고 말했어요. 내가 부탁이 있어, 여보. 무슨 부탁 말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암 치료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 아주 쭉 모시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미쳤나 봐, 이 양반이 진짜. 아내는 밥을 푸던 주걱을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밥풀이 이리저리 날고 아내가 귀신같이 무시무시한 얼굴로 저를 돌아보더군요. 암 걸린 노인네랑 지금 같이 살자고? 누굴 고생시키려고? 미쳤어요, 당신? 여보, 미쳤어 진짜. 돈도 못 벌어오는 인간이 누굴 고생시키려고? 아내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참해져서 그대로 한숨을 쉬고 다시 집을 빠져나와서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의자를 젖혀놓고 쪽잠을 자면서도 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평생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번 돈을 아내에게 줬는데 임시라도 어머니를 모시자는 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지금도 제가 돈을 아예 못 버는 게 아니라 그저 보너스가 안 나오고 월급이 잠시 안 오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얼마 전부터는 상당히 불성실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당시 14, 13살이었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 돌고는 했죠. 잔뜩 멋을 내고 나가서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놀다가 들어간다나요. 저는 싸우기 싫어서 그냥 그러라고 하고는 했죠.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아내에게 무리한 요구인가? 어머니 위암은 그럼 어쩐단 말인가? 어머니를 그냥 두면 아버지 때처럼 또 이상한 무당이나 민간요법 같은 것에 빠지실 수도 있어 더욱 걱정이었죠. 서울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 아내에게 한 번 더 말해보자. 저는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산 세월이 얼만데
제대로 말하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날 밤에 하도 회사에서 불편하게 잤기 때문인지 온몸이 다 쑤시더군요. 결국 그날 업무는 거의 날린 상태로 오후 반차를 썼습니다. 상사가 얼른 들어가서 쉬라고 할 정도로 제 얼굴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좀 의외라서 아내가 놀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집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앞쪽 길에서 길 건너에 아내가 보이더군요. 저는 기운이 쭉 빠진 상황에서도 반가워서 아내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내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는 겁니다. 아내는 아주 다정한 얼굴을 하고서 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그 남자가 당연히 아내의 남편인 줄 알겠더군요. 남자는 웃으면서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서 아내를 데리고서 차에 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더군요. 아내는 그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어요. 그동안 아내가 보였던 행동들이 이제야 다 이해가 되더군요. 저와 아이들에게 소홀해진 채 계속 밖으로만 돌던 몇 년. 저는 짐작하면서도 가정을 깨기 싫어서 모른 척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두커니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학원을 여러 개 시켜서 집에 늦게 들어오게 해놓아서 아이들도 없이 저 혼자였죠. 아이들도 집 밖으로 돌린 이유가 이해되더군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한동안 머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에게서는 술 냄새가 엄청나게 풍기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움찔했지만 도리어 당당하게 들어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죽상이야? 어머니 안 모실 거야 당신? 당연하지. 아내가 깔깔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 모실 거면 우리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더군요. 그래, 나도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어. 당신이 먼저 말을 꺼냈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갈 거야. 고맙지 나야. 난 새 출발하고 싶거든.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바람나더라. 아내는 그제서야 움찔 놀라더군요. 아무리 천치 같은 남편이라도 남편이라고 아내는 조금 캥기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 표정마저도 사라지고 아내는 뻔뻔한 표정이 되었죠. 그래,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 뭐 어때? 재산은 못 나눠줘. 당신이 유책이니까. 필요 없어. 어차피 얼마 있지도 않잖아. 돈도 더럽게 조금 벌어오면서 말이 많아.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사업가라서 당신보다 10배는 더 벌어. 당신네 회사 곧 망한다며? 잘해봐. 아내는 그 말을 내뱉으면서 외투를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혼 과정은 정말 놀랄 정도로 쉽고 빠르게 끝나버렸죠. 저와 아내 둘 다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어머니를 동시에 케어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회사가 다시 운영이 정상화되면서 보너스도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고 어려운 기간에 버틴 공로가 인정되어서 저는 승진을 했죠. 월급이 상당히 높아져서 다행히 금전적으로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낭비하던 것이 사라지면서 도리어 남아돌 정도였죠. 어머니는 집에 와서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면서 손주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제발 쉬시라고 말씀드려도 천성이 부지런한 어머니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다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주셨죠. 자랑스러운 장남이 이혼한 게 못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있을 때보다 도리어 할머니를 더 잘 따르면서 잘 자라주었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큰애가 성인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아파트 입구에 누가 서 있더군요. 누군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전 아내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지? 제가 떨떠름하게 말하면서 전 아내를 바라보자 그녀는 어색한 얼굴로 저를 보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물러서자 머쓱하게 멈추긴 했죠. 가만히 보니 아내의 행색이 남루했습니다. 추운지 가끔 떨기도 했고요. 용건이 뭐지? 여보, 그게... 여보? 당신하고는 남이야. 그렇게 부르지 마. 칼같이 자르자 아내는 손을 떨면서 저를 보며 울더군요.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자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띄엄띄엄 했습니다. 그 사업가라던 사내는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명의도용까지 당해서 뼈골까지 뽑아먹힌 뒤 버려졌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의지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잠시만 당신 집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전 아내에게 저는 코웃음을 쳐주었습니다. 갈 길 가시죠, 아주머니. 그리고 돌아서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후로는 아내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더군요. 저는 사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거부하고 저 역시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제 배우자가 아닌 거겠죠. 그때 빠르게 포기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아무런 후회도 없이 생각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제가 좀 냉정하다고 생각도 됩니다만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들으신 분들이 부디 재미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띄엄띄엄 보고 있었는데 혹시 저처럼 결혼을 후회하는 남자 입장의 이야기도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오죽하면 글을 써보겠다고 각 잡고 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답답해서 미치겠고 모든 게 다 잘못된 것만 같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를 아예 모르는 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서 솔직히 좀 많은 나이고요. 요즘에 초혼하는 나이가 여자는 30대 초반, 남자는 30대 중반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더 빨리들 하는 느낌입니다. 저는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산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회사, 집, 회사, 집, 끊임없는 반복이었고 점점 외롭고도 쓸쓸하더라고요. 지방 내려오기 전에는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지방행 결정되기도 전에 헤어졌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독서공방이었네요. 원래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한량 기질이 있었기 때문인지 20대를 꼬라박았습니다. 저 스스로가 사람 구실 하나 못한다 싶었어요. 진짜 정신 차리자. 제발 정신 차리자. 이렇게 수도 없이 다짐을 해봤지만 쓰레기 같은 일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크게 각오를 다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일하며 돈 벌어볼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었어요. 대학 간판은 그럭저럭이었는데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 술자리에 눈을 뜨고 유흥을 탐했던 것이라 성적이 개판이었죠. 졸업을 한 것이 기적이었을 정도로요. 그 후로는 이렇다 할 경력도 전혀 없었고요. 이런 제가 돈을 벌겠다고 일자리를 찾아다녀 봤지만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투성이었고 그 외엔 급여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내 몸 하나 갈아서 돈 벌어보잔 각오였습니다. 저는 초짜라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합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이교대 근무하다가 사람 잡을 뻔했습니다. 근무하고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요. 그런데 이 미친 일정을 버텨낸 경력 때문에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도시로 거처도 옮긴 것이었고요. 몇 년 지나니까 처음 입사할 때보다 연봉이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어느새 남부럽지 않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제 몸 바쳐서 시작한 것이다 보니까 성공이란 궤도에 올랐을 때 더욱 허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있는 게 뭐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자라났어요. 축구나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게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 제 일상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위로 누나 하나, 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누나랑 형은 제 나이 때 둘 다 결혼해서 이미 애까지 있었는데 저만 늦어지고 뒤처졌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초조하기도 했어요. 저의 고민을 듣게 된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근데 그거 아세요? 외로울 때 누구 만나는 게 제일 위험하대요. 형도 형 외로운 거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같이 소주나 까는 자리에서 그 동생이 지나가듯 해주었던 말.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저로 하여금 이런 처절한 사연글마저 쓰게 만들었네요. 이게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전혀 몰랐어요. 진짜 맹세코 추측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아내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인, 외국인이요. 말투가 애교 넘치고 약간 개성이 있다고만 생각을 했건만 그게 아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저보다 8살 아래에 키도 저보다 훨씬 작았고 피부가 아주 좋았고 제가 반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도 무료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자기계발로 지원해주는 비용을 써보겠답시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전 학원을 다녔는데 일 마치고 수업 들으러 가니까 은근 피곤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와서 괜히 한다 그랬나. 내가 또 의욕만 넘쳐서 오바했구나.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학원 건물이 있는 1층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진한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이 카페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그 건물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에 다니고 있었어요. 늘 같은 시간대에 겹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의식하고 있다가 어느 날은 커피값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그쪽에서 제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저희는 밥 2번 먹고 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필라테스 열심히 배우면서 자기관리하고 유튜브 채널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아내가 제1교포 3세라는 것이었죠. 전혀 예상 못했던 거라 너무 놀라웠는데 그렇다고 제 눈에 씌워진 콩깍지가 벗겨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미 다 찼고 결혼에 대한 갈망이 컸고 아내는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한국에 나와 친구랑 둘이 자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여자친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죠. 제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외국인이라 조금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노총각 아들이 장가들려고 여자친구 사귀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반겨주실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저의 예상은 철저하게 박살이 났고 부모님께서는 입을 모아 반대하셨습니다. 엄마는 어디 집안에 일본인을 들이려고 하냐며 크게 역성을 내셨어요. 그냥 순수 일본인이 아니고 제1교포라고요.
원래 타고난 피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사는 곳이 일본이었을 뿐이라니까요. 그쪽 모친은 또 일본 혼혈이라면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 딸이 순수 한국인 피라고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제일교포 3세면 이미 그 사상은 일본인이나 다름없는 거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인연 정리해. 태도가 확고하셔서 제가 비집고 들어가 설득할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와서 살고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제가 답답함에 호소해 보았지만 먹히지 않았네요. 사실은 저희 집이 독립유공자 집안입니다. 제 외조부께서는 대전의 국립현충원의 영면에 계시고요. 젊음을 바쳐 항일운동에 참여하신 기록이 남아있는 저의 집안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영웅 중 한 분이십니다. 저도 그것을 몰랐던 바는 아니죠. 어렸을 때 외갓집을 가면 안방 벽에 액자로 걸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막둥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외조부모님들께서도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어요. 외조부께서는 생전에 그 어렸던 저에게 가끔 전쟁터 이야기도 해주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크고 나서야 그게 끔찍한 이야기였다는 걸 자각하곤 소름끼쳤지만 당시에는 무섭고도 재미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네요. 쪽발이 앞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다녔다고 하신 일화나 빨갱이 잡겠다고 전쟁터에서 수류탄 터지는 와중에 앞으로 전진했다고 하시는 생생한 후기를 들으며 외조부께서는 상당히 강인하신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듯 싶습니다. 어린 손자를 앞에 앉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여튼 각종 무용담을 저도 직접 듣고 자랐어요.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신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사실 저에게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 특히 엄마에겐 아니었나 봐요. 제가 그러면 노총각으로 늙어 죽어도 좋으시냐고 악을 썼는데 차라리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한국 음식도 정말 좋아하는 여자다. 무엇보다 나를 너무 사랑해준다고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저도 더욱 고집을 피웠는데요. 제가 쏟아내는 말을 들으시던 아버지께서 기어이 제 뺨을 치셨습니다. 왼쪽 뺨이 후끈해지자마자 저도 눈이 돌아갔네요. 그러면 안 됐던 건데 그 순간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아무리 이러셔도 솔직히 결혼 안 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뭐야? 어디 정신이 잘못 들어도 하필 그런 쪽발인 년한테 홀리기를. 제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삼가세요, 아버지. 네가 지금 네 부모 앞에서 누구 편을 들겠다는 거야? 이 배은망덕한 죽어도 허락 못하는 결혼 그래도 하겠다면 넌 우리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물러나야 하나요? 제가 무조건 접어들어야 해요? 저 결혼할 겁니다. 저 다 큰 성인이고요. 경제력 있고 제 의지와 자아 다 있는 사람이에요. 두 분 모두 뜻이 그렇다고 하시면 별 수 없죠. 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두 분도 만수무강하세요. 폭발해서 쏟아낸 말에 아버지는 기함하셨고 저는 일어나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급하게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애절한 표정으로 저를 다그치셨죠. 일본 사람이라고 반대하는 건 맞아. 맞지만 다른 걸 따져봐도 그 여자는 뭐 하나 잘나거나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 너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 해. 네가 지금 눈이 흐려져서 그러는 거야. 집에 재산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직업이 있다는 것도 아닌데 너 뭘 믿고 이러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응? 차라리 조금 더 만나보고 생각해라. 1년 4계절은 함께 나봐야 그 사람과 합이 잘 맞는지 어쩐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야. 둘이 반년도 안 만나놓고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하잖아.
엄마가 구구절절 하신 말씀 중에서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그 어떤 논리보다도 명확했죠. 그러나 그 순간에 저는 엄마의 지적대로 눈이 흐려져 있었나 봐요. 제 마음은 너무나도 완강했고 아내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누나랑 형도 똑같이 부모님처럼 반대를 했어요. 저희 형은 저희 부모님이 맺어준 사람과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 고지식한 형의 말은 제가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누나는 저랑 평생 절친하지도 않았건만 이제 와서 제 결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멋대로 결혼하려고 드냐면서 저에게 크게 훈계를 하길래 저도 감정적으로 누나에게 받아치고 말았습니다. 매형이나 관리 잘하셔, 어? 매형 외박하고 맨날 싸워서 엄마한테 누나가 신세한탄 해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몰랐을 거라 생각했지? 다 아니까 내 일에 신경 끄고 누나 가정이나 잘 돌보면서 살아. 저보고 말 한 번 싸가지 없게 한다고 누나가 화를 냈죠. 간만에 본 누나랑 그래서 대판 싸웠습니다. 누나랑 싸운 걸 알고 저희 형이 또 저한테 훈계를 했는데 예민해져 있던 저는 형한테도 막말을 쏟아냈어요. 형처럼 줏대 없이 한평생 살아온 사람은 어차피 내 입장 절대 알 수 없어.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말든 형이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뭐 해준 것 하나라도 있었어? 사춘기 온 애들한테나 신경 써. 형이랑 말도 안 한다면서? 애들한테 잘해줄 것이지. 왜 나한테 무슨 자격으로 어설픈 참견질이야? 저에게 쓴소리 날리던 형에게도 비수를 꽂아버렸죠. 상황이 아주 파국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래 어디 네 멋대로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끝끝내 일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자식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단언도 함께 하셨고요. 저희 엄마가 독립유공자 핏줄이라는 것에 아버지는 크게 매료되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결혼을 하신 것이었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애국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치에도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으시고요.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이 충만하세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열이 받으셨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저는 당시 아내에게 미쳐서 다른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키워놔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 남자는 아랫도리 때문에 패가 망신한다는 말, 그거 다 전부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라서 씁쓸하네요. 제가 저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고 눈물나게 후회를 하게 될 줄이야.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기회를 빌어서 아주 솔직하게 가감없이 제 속마음을 털어놔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에게는 선입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여자는 순종적이고 절약정신이 매우 투철하고 가사일에만 몰두하고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는 지고지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상 전부 준비 맞춰놓고 현관문 앞에 마중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상으로 그리고 꿈꿨습니다. 사귀면서 보니까 아내가 어설픈 면모가 많았기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나한테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여성스러운 면모는 충분히 저에게 어필이 됐습니다. 애교 많은 건 둘째 치고 사소한 것이라도 저의 의견에 토를 다는 법이 없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한 번 오셔서 뵙게 되었는데 아주 검소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한국말이 어눌하셨어요. 알아들으시는 건 거의 100% 수준으로 알아들으셨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막히거나 하진 않았었고요. 아내가 자기 가족들과 친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대학 자퇴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는데 영영 회복이 안 되었다고 했어요. 집안마다 각자 사정은 있는 법이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저와 결혼해서 한국에 쭉 눌러 살 작정이었기에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 교류가 부족할지언정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기어이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실감이 되었던 게 한국인끼리였다면 그냥 혼인신고 한 번으로 끝났을 게 분명한 일이 예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비자 문제가 얽히길래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워 사무소 끼고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고 저는 아내와 꿈만 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게 되었어요. 진작 저의 집에서 살림은 합쳤지만 진짜로 부부가 되니까 기분 때문인지 색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일본어도 조금씩 배워갔고요. 배우다 보니까 일본어가 한국말이랑 발음이 거의 다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서 배우는 데 재미를 붙였고 아내와 그야말로 깨가 떨어지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상이 변하고 박살나게 되는지를 말이에요. 미처 몰랐던 점, 그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점, 아내에게는 바로 사치욕이 있었습니다. 자꾸 뭘 사들였고 본인의 과시욕을 채우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집안 청소를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거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발전이 없다 보니까 저도 점점 화를 내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부족해서 미안해요. 내가 노력할게요.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봐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는 게 없어서 다시 뭐라고 했을 때는 우울해서 힘들어요. 일본 생활이 자꾸 생각나서 어떡해요. 향수병을 핑계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이미 한국에 들어온 지가 몇 년인데 새삼 향수병 타령이었는지 분명 이상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혀 의심이 안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아지겠냐고 물었더니 쇼핑이나 다니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체 못하고 정말 쇼핑을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들끼리 가지는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같은 도시에 사는 일본인 여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점심 먹고 카페 가서 얘기나 실컷 하고 그런 모임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은근 지출이 크더라고요. 돈 나간 내역 보고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야 했는데 초반에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었어요. 믿음으로 그랬던 것도 있고 남자가 돼서 자기 여자한테 이 정도도 못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카드 쓰게 내버려뒀던 것도 있습니다. 한 달에요. 아내가 1,000만 원을 넘게 썼어요. 제가 벌어둔 돈이 그런 식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해요. 이런 것도 못 해줘요? 그래요. 자기 마음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반성할게요. 제가 화를 내면 아내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자기도 뭐라고 하는데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화딱지가 나고 열이 받아서 일부러 출장도 다녔습니다. 저희 회사에 신입들이 들어오면 필리핀으로 정기적 출장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자원해서 따라 나가겠다고 오죽하면 신청했습니다. 아내를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집구석에 들어가 있기도 싫고 솔직히 그때부터 저는 결혼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전부터 유튜버가 꿈이었다고 하길래 그럼 각 잡고 해보라고 제가 장비 일체 다 사줬는데 당최 시작은 언제 할 건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유튜브 장비 얼마 줬는지 아세요? 저는 몇십이면 마련하려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수백이 깨졌습니다. 시작하겠다고 해놓고선 또 말을 지키지 않길래 싸웠어요. 한동안 냉전 체제로 살았는데 저 출장 앞두고 계속 한심한 모습을 아내가 보이니까 순간 저도 열이 받아서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치해뒀던 게 아내는 더 좋았는지
간만에 저의 잔소리를 듣고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자기도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결혼한 게 결코 아니었는데 정리 안 된 집구석 보면서 한숨과 함께 저는 집을 나섰고 필리핀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도착했는데 아내한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며칠 후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더라고요. 아주 잘한다. 꼬라지 한번 잘 돌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헛웃음만 흘렸습니다. 저절로 저희 가족 생각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보려 했지만 자꾸 나약해지면서 가족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연락을 드려볼까도 싶어졌죠. 사실 엄마한테서는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 챙기라면서요. 저는 그렇게 대판 싸웠던 이후로 가족 단톡방도 나와버렸는데 엄마한테 죄송할 따름이었습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생각이 좀 정리가 되었어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싹 정리를 하고 살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계속 휘둘리고 휘말려서 사느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었죠. 다부진 각오를 마치고 출장 업무 끝내고 오랜만에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는 정리를 마친 상태였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신발장에 캐리어를 들여놓는데 그 옆으로 웬 낯선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남자 운동화였습니다. 이건 뭐지 싶어서 고개를 갸웃하다가 쎄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조용히 제 신발을 벗고 중문을 천천히 열어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니까 안방 화장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물줄기 소리에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림과 동시에 심장이 진짜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생전 그런 감각은 처음이었네요. 저는 지체 없이 안방 화장실로 쳐들어갔고 예상대로의 현장을 검거했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깍 지르더군요. 웃기지도 않았네요. 제 아내와 미래를 즐기고 있던 상대의 정체도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와 같이 모임을 하며 알게 된 일본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것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사색이 되었는데 그래도 머리는 빨리 돌아갔는지 저에게 입금해준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각하다가 액수를 그쪽에서 먼저 부르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제가 결정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 주에는 와이프 생일이 있어서 최소한 다음 주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는 거요. 와, 진짜 미쳤구나. 미친 년놈들끼리 붙어 먹었구나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거의 울면서 따졌습니다. 나라고 함부로 몸 못 놀리는 줄 알아? 나도 동남아 가서 실컷 즐기다 올 수 있어. 그러면 돼.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너, 내가 나이 많고 너보다 얼굴 후달린다고 설마 이러는 거야? 나 열심히 살아왔고 돈 죽어라 모으면서 성실하게 지냈어. 너한테 이런 취급받을 정도는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너랑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바닥만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피곤해 미치겠는데도 집에 있기 싫어서 출근을 감행했는데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라서 다 안 받았죠. 그런데 저녁 늦게 집에 와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의 짐이 일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방 행거 아래에 항상 있던 아내의 캐리어가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에 쪽지로 집에 다녀올게요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또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날 일본 처가댁에 전화를 걸었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만약 올 거였음 미리 연락을 받았을 거라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셨습니다. 아차 싶으면서 정신이 퍼뜩 들었네요. 심상치 않은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받았던 모르는 번호의 연락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게 되었죠. 대출 빚 독촉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걸로 대출을 받았던 거예요. 그 순간 웃음이 막 나왔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 월급 차압당하게 생겼습니다. 아내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너 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따지고픈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를 개판으로 몰아가 놓고 잠적을 하다니. 시사 프로그램에서나 다룰 것 같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저란 사실에 비참해졌어요. 눈물 질질 짜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그냥 우니까 엄마가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둘이 싸웠니? 걱정 가득한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나오고 말았네요. 진작 말 좀 들을 걸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일이 더 꼬이지 않게 아내가 스스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다 정리하고 끝내야죠. 전부 정리하고 다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